내 나이 69,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2년 전 그날 아들의 기뻐하던 모습과 그리고 석 달 뒤 눈물을 글썽이던 아들의 모습.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어도 사람의 형편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 한 문장을 깨닫기까지 저는 평생 모은 6억 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은 이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조그마한 도시에 사는 김종만이라고 합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만 씨 손은 마술손이야. 아무리 낡은 구두도 종만 씨 손만 거치면 새 것처럼 되니까. 제겐 자랑스러운 아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정우, 딸 수연. 정우가 6살 때 일입니다. 제가 가게 안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정우가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친구네서 얻어온 사탕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저는 벌써 하나 먹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정우를 데리고 문방구에 갔습니다. 뭐든 하나 사주마.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공책 한 권을 집었습니다. 더 비싼 장난감도 많은데 말입니다. 딸 수연이는 또 얼마나 다정한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일 넘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학교 끝나면 매일 찜질팩을 데워왔습니다. 아빠, 이거 허리에 대고 계세요. 제가 숙제 다 하고 올게요. 어느 날은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수연이가 제 곁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아파 보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말입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식구 넷이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버텼고 겨울이면 연탄불 하나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볶음 하나 넣고 밥을 먹을 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정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2주 넘게 내렸습니다. 구두 수선 가게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비 오는 날 누가 구두를 신겠습니까? 저는 가게 안에 멍하니 앉아서 빗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가게로 들렀습니다. 정우는 제 표정을 보더니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빠, 제가 전단지 나눠드릴게요. 우리 가게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에 돌리면 손님 올 거예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구두 수선 가게에 무슨 전단지냐. 정우야, 괜찮다. 비도 오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하냐. 하지만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제가 자는 사이에 직접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정우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감기 걸리겠다. 어서 씻어. 하지만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100장 다 돌렸어요. 내일부터 손님 오실 거예요. 신기하게도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단지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구두 한 켤레 들고요. 저는 그날 밤 정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우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연봉도 꽤 됐습니다. 수연이는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65이 됐습니다. 허리도 자꾸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구두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일을 못해 드려서요. 결국 저는 40년 하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고 연장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오래된 망치, 펜치, 가위, 이것들과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가게는 접었지만 다행히 저한테는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6억 원을 주고 산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고 2층은 작은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부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없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부산에서 올라올 때 용돈도 줄 수 있었습니다. 정우도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소주 한 잔씩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2년쯤 계속됐습니다. 저는 등산도 하고 아내와 함께 공원 산책도 하고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노후가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저녁 6시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제가 잠깐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정우가 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정우야,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러냐?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가 좀 어렵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우가 다니는 회사는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직원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어렵다는 건지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전기차 부품 사업에 몇백억을 쏟아부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거래처가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고 회사는 몇 달째 적자였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답니다. 먼저 임원들 월급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엔 일반 직원들 월급도 깎였습니다. 거기다 상여금도 없어졌답니다.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아이 둘 키우는데 학원비만 150만 원입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가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빠듯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니. 부모로서 얼마나 죄스럽던지.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아버지가 있지 않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한테 손을 벌립니까?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정우한테 돈을 줄까?
하지만 당장 큰돈을 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도 우리 부부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상가, 어차피 나중에 아이들한테 줄 재산이잖아. 지금 당장 정우가 힘든데 미리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럼 정우가 월세라도 받아 쓸 수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가를 정우한테 넘겨주면 어떨까? 아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우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 되지.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 재산은 다 애들 줄 거잖아요. 지금 정우가 힘든데 도와줘야죠. 일주일 뒤 저는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다. 이 상가를 너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저는 정우를 진정시켰습니다. 정우야, 들어봐. 어차피 나중에 너희들 줄 재산이야. 지금 내가 힘들다니까 미리 주는 거야. 대신 아버지 생활비만 조금 도와주면 돼.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약속드릴게요. 매달 150만 원씩 아버지 생활비 드리겠습니다. 절대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걱정 없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을 뒀으니 내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그렇게 저는 상가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부산에서 수연이도 올라왔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우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눠줬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있다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한 일이에요. 정우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정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첫째 날이면 15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계좌 알림이 올 때마다 저는 흐뭇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 돈으로 우리 부부는 편하게 지냈습니다. 아내 약도 사고 제 허리 물리치료도 받고 가끔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저는 자랑을 좀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라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넣어준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들도 복이 많네. 자식 농사를 잘 지었어라고 말해주었죠. 그런데 1년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우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정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보내면 하루 이틀 뒤에야 답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좀 바빠서요. 그러던 어느 달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첫째 날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150만 원.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늦게라도 들어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입금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야, 괜찮냐? 연락 좀 해라. 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2주가 지났습니다. 석 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비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약값, 제 병원비, 공과금,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달째가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정우 있냐?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어요. 저는 정우 회사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우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는 정우를 끌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이냐? 왜 연락도 안 하고 생활비도 안 들어오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알지. 제가 재촉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귀가 멍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그 좋은 회사가, 정우가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답니다. 투자 실패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답니다. 한 달 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정리해고됐답니다. 정우는 지금 실업급여로 근근히 살고 있답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넣고 있지만 나이가 45이라 쉽지 않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지기 일쑤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답니다. 정우 집 아파트 대출이 아직 2억 5천이 남아 있답니다. 지금 실업급여로는 이자도 못 낼 형편입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상가도 사실 급한 불을 끄려고 담보로 잡혔습니다.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라도 내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못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가가 담보로, 경매로 넘어갈 수도, 평생 모은 6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내는 그 상가 월세로 병원비 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뇨가 있어서 매달 약값이 꽤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니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우를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아내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정말 1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일까?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재산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효자도 생활이 무너지면 약속을 지키기 힘들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상가를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하지만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노력하는 걸 아빠가 모르겠냐? 그런데 이미 명의가 넘어간 재산은 법적으로 내 거야. 채권자들이 거기에 손을 대는 건 당연한 거고. 정우는 그 말에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신문을 펼쳤다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6억짜리 상가를 아들에게 넘기고 대신 매달 생활비 받기로 했지만 아들이 사업 실패로 약속을 못 지키고 상가까지 위험해졌다는 이야기. 그걸 읽는데 마치 제 얘기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저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친구 소개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상가는 제가 최대한 지켜보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면서요. 저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노력하는 건 아빠가 다 안다. 하지만 이제는 아빠도 현실을 봐야겠다. 상가는 이미 내 명의야. 법적으로도 내 재산이고 채권자들한테 넘어가든 내가 지키든 그건 내 몫이야. 아빠는 이제 아빠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정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아버지 재산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잘못은 없다. 무너진 건 너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상황이야. 그 뒤로 저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도 정확히 계산하고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도 계산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두 부부가 근근히 살 수는 있었습니다. 사치만 부리지 않으면요. 부산에 있던 딸 수연이도 소식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태 쓰세요. 수연이는 결혼한 딸이라 제가 부담 주기 싫었는데 딸의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생활은 예전보다 빠듯했지만 우리 부부는 적응해 나갔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병원비도 꼭 필요한 것만 쓰면서요. 힘들긴 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상가 담보 문제가 조금 해결됐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일부 빚을 갚았습니다.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당장 넘어갈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놓았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몇 주 뒤 정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처럼 150만 원은 못 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를 생각하는 아들의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정우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이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고 수연이도 부산에서 가끔 올라와 반찬을 만들어주고 갑니다. 상가는 아직 정우 명의지만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가족의 관계라는 걸요. 사람의 마음은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형편까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효자도 생활이 무너지면 약속을 지키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상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법적으로도 어렵고 아들에게 또 짐을 지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것보다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산을 지키는 지혜는 별개입니다.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둘 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도 편하고 자식도 편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시길,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끝까지 좋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